자, 세원고. 일단은 제가 12번까지 교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11번이랑 12번만 오늘 좀 하고요. 13번부터 이제 20번까지 진도 나간다 했으니까 20번까지는 지금 교재를 좀 만들고 있어. 그래서 최대한 빨리 만들고, 그래서 오늘 뭐 할 수 있으면 하고, 어쩔 수 없으면 이제 주말에, 그러니까 내일이 되겠죠. 토요일에. 저 마저 뒤에 진도 나가고 다음 주에 진도 빨리 끝내는 걸로 할게요. 자, 11번, 12번도 되게 직관적이고 어렵진 않아요. 자, 11번도, 잠깐. 내 교재를 펴야지. 자, 단어를 보시면 11번이니까 26쪽이 되겠네요. 자, 26쪽. 자, 거기에 단어 좀 빡세게 다 잡아놨어요. 저기 특히 segregation. 잠깐만. 어휴, 다른 걸 줬네. 11번, 27, 26쪽이죠. 자, 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 단어가 별로 없죠. 단어가 그렇게 빡세게 잡을 구간은 없는데, interpret가 뭔가를 이해하고, 그러니까 해석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해석해서 이해하는 거니까 comprehend, figure out, 그다음에 perceive 정도 잡았는데, 특히 figure out은 쉽지만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 꼭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figure out 같은 경우는 뭔가를 완전하게 이해하다라는 느낌으로 보통 해석이 됩니다. 프로덕트는 그 우리 뭐 상품이나 제품 이렇게만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프로덕트는 어떤 행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라는 뜻이야. 프로덕트는 상품이 아니라 애초에 핵심 뜻이 결과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행동을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다른 단어로 바꿀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래서 consequence, 결과, outcome, effect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치환돼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프로덕트 같은 경우 제가 유반이어를 잡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법 보겠습니다. 어법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히 없죠. socialization이라고 돼 있어서 단수가 돼 있는데 perceive 3인칭이 아니네요. 자, 그러면 주어가 복수라는 건데 if parents, relatives and other agents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주어지, 그러니까 복수니까 아니 perceive 수일치 조심하시면 되고요. 근데 너무나 허접한 수일치죠. 자, 그 다음에 B2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고 해서 in which가 되어서 앞에 있는 선행사 mirrors를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 자, 여기는 한번 해석해 볼까요? Charles Horton Cooley라는 사람이 that 뭐라고 주장했냐면 우리가 사용한다고요. reaction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를 향한 반응인데 그게 뭐로써 사용한다? use A as B라고 하면 A를 B로 활용하다, A를 B로써 이용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거울로 활용을 한대요. 근데 그 거울 안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고 우리가 우리 가치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저 거울 안에서라고 하니까 이거는 직관적으로 관계부사 where로 치환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문법으로 만약에 내겠다라고 한다면 물론 나올 여지는 없겠지만, 그럼 이제 저기를 which냐 in이치냐 이런 걸로 바꿔서 내겠죠. 자, 그 다음에 B-1-2 이것도 수혜일치죠. shame이라고 해서 단수인데 feelings가 주어고 요거는 앞에 있는 걸 부연 설명하는 거죠. 동사가 복수 동사로 쓰여야겠지. 자, 그 다음에 always the product of the reflected appraisals. reflect가 반영하다잖아. 그럼 reflected라고 해서 과거 분사로 되어서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면 그게 반영된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다른 사람들의 반영된 칭찬의 결과물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문법이랑 단어. 그러니까 단어가 왜 쉽냐면 이게 단어가 다 직관적으로 탁탁 꽂혀서 그거와 1대1 되게 되기 때문에 유반어로 바꾸면 또 괴랄해져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는 유반어로 만들어서 문제 출제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요거는 원래 뭘로 출제되었냐? 순서 배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건 아마 내용을 물어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거는 내용을 그래서 좀 이해를 해서 이런 흐름이고 이런 내용이 중심 내용이구나라는 것만 잡으면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의미로 역시 마찬가지로 문장 좋게도 뭔가 괄목할 만한, 뭔가 시험에 나오겠다 싶은 포인트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11번 문장도 논리 연구를 좀 볼게요. 세원고가 그래도 내신 대비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줄 알았는데, 만만치 않네. 너네가 지문을 너무 어렵게 섞어. 그래가지고 준비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 근데 아마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나은 게 지문들이 근데 또 쉬워. 지문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고는 내신 대비하기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엔 그렇게 막 엄청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도입부를 보죠. 사람들은 아이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돌본대요. 자, 어른들은 아이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대한다. 뭐 누구는 세심하게 케어해주고, 누구는 그냥 방목해버리고, 누구는 막 너무 가혹하게 혼내고, 누구는 너무 관대하게 오냐오냐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부모나 친척이나 다른 사회화의 에이전트, 요인들,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나 뭐 나 같은 뭐 학원 선생일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 뭐 아니면 친구, 아니면 선배 이런 사람들이죠. 사회화를 해주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은 만약에 아이를 똑똑하다라고 한다면 얘네는 좀 그쪽으로 가려는 방향, 그쪽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똑똑한 쪽으로 행동하려는 그런 뭐라지 경향을 보인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아이는 결국 자기가 똑똑한 사람이라고 믿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좀만 뭐 예를 들면 국어를 98점 맞았고 수학을 100점 맞았고 영어를 97점 맞았는데 올백을 못 맞으면 어떡해? 그럼 더 잘해야지. 막 이렇게 하면 애가 주눅들 거 아니야. 근데 어우 너무 잘했다. 다음에는 이제 올백도 도전해 볼 수 있겠는데? 라고 하면서 넌 역시 똑똑한 아이야. 이렇게 하면 본인이 이제 진짜 똑똑하다고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아이들 다양한 방식으로 대하겠지만 만약에 아이들이 똑똑하다고 여기면 그대로 아이들도 동일하게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대한다라고 했는데 멍청해. 넌 왜 이렇게 멍청해? 멍청해. 멍청해 하면 진짜 애가 자기가 멍청하다고 얘기하고 주눅 들고 그럴 텐데 아 너는 왜 이렇게 똑똑하니 똑똑하니 하면 진짜 자기가 똑똑하다고 믿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를 좀 올바르게 키우고 싶다면 좀 칭찬도 많이 해주고 그런 게 제일 중요하겠지. 그러니까 4, 5번을 보면 One of the earliest symbolic interactionists, Charles Wharton Cooley 전문가들이 왔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We use the reaction of others toward us as mirrors.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애들 얘기, 애들 교육하고 그거 얘기한 거 아니야. 이건 그냥 뭐야? 빌드업이야, 빌드업. 이제 4번, 5번에서 이제 핵심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를 향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결국은 mirror, 우리를 비춰보는 거울이 된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우리를 향한 반응이 제일 중요한 거지. 그지? 그러니까 아이들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얘기로 확대시켜서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 지문의 핵심이 되는 거지, 핵심. 소재는 아이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우리에 대한 반응이에요. 우리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를 스스로 이해하고 자신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꾸 나를 멍청하다라고 하고 쟤는 너무 멍청하고 쓸모가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아, 나는 쓸모없고 멍청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평가절하해버린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좋게 얘기하면 또 자기의 가치를 높게 생각하겠죠.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favorably, 호의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당연히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할 거고요. conversely, 반대로 얘기하면 만약에 우리가 비우호적인 반응을 포착한다면 우리의 자아상은 당연히 부정적인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6, 7번에서 따라서 타인의 반응이 긍정적이고 타인의 반응이 부정적이라고 하면 우리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는 거고 부정적이면 우리도 덩달아 부정적인 자아상을 유지한다라고.
자, 그러므로 self-evaluative feelings, 자기를 평가하는 이런 감정들은 자부심이나 수치심 같은 이런 자기를 스스로 평가하는 이런 감정들은 항상 뭐의 부산물이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칭찬이나 평가와 같은 것들의 부산물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 평가적 감정은 결국 타인의 평가가 반영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지문을 읽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아상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다. X죠. 자아상은 자기가 결정하는 건데 뭐를 기반으로 결정하는 거야? 타인들이 나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그걸 기반으로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맨 앞에는 아이들 얘기하니까 뭔가 육아, 양육 이런 거 얘기할 줄 알았는데 교육 이런 거. 근데 그건 빌드업이었고 아이들도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면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아이가 되는 건데 그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다 결국.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아상을 구성하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 평가적인 감정을 느낄 때 내가 자부심을 느끼고 내가 수치심을 느끼는 것 같은 것도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가능한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자아상은 결국 뭐야? 타인의 평가, 즉 사회성이 포함된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쭉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이거 중심 내용 내기 딱이지. 왜냐면 아이들 얘기하는 것처럼 하다가 그걸 빌드업으로 여기서 핵심을 얘기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이들의 교육이 어쩌고 평가가 어쩌고 이런 얘기 나오면 무조건 탈락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중심 내용을 위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 질문 가볍게 정리를 하면요. 자, 11번 같은 경우는 자아상은 사회적 평가의 결과물이다. 우리가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관념인 자아상은요, 결국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겠지만 결국은 사회적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중심 내용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11번 질문 출제되면 굉장히 쉽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바로 선지만 보고 풀 수 있도록 문제풀이를 통해서 훈련을 해 놓으셔야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12번 바로 보죠. 그러니까 지금 7번부터 12번이 막 출제 포인트가 크게 안 보여요. 오히려 이상하게 18번부터 20번은 좀 어려운 질문 많거든. 그래서 18번부터 20번이 조금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선생님들도 사람이잖아. 이게 왜 우리 그런 거 있죠. 예를 들면 저기 공중파에서 연말에 시상식 하잖아. 연예대상이나 연기대상. 그런 거 하면은 가장 수혜받는 작품들이 언제냐면 연기대상이나 연예대상, 시상식과 가까울 때 히트쳤던 작품들이야. 그 작품들은 좀 큰 칭찬을 받거나 상을 좀 많이 받거나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뭐 1월이나 2월에 있었던 작품들에서 대박을 터뜨리면 사람들이 좀 까먹어. 그렇다 보니까 그 작품이 올해 거였어? 막 이런 경우도 많잖아. 그렇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야. 시험은 결국, 그러니까 학교 내신 시험의 특성은 뭐예요? 가르치는 사람과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이 똑같아요. 근데 수능은 가르치는 사람과 출제하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시험은 당연히 본질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다가 수능과 내신을 병행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상 저는 솔직히 말해서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정시할 거면 정시, 수시할 거면 수시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시험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신 시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뒤에서 가르치는 내용들, 그러니까 지금 20번까지 아직 진도 나가지 못한 학급도 많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선생님들이 뒤에 있는 지문들을 기억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7번부터 12번을 선생님들 머릿속에서 지워져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 애초에 지문들 임팩트도 그렇게 세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출제할 때 어차피 지금 20지문을 만약에 다 낸다고 하면은 뭐 상관없는데 여기서 선별해서 몇 개만 내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 세원고 2학년은 7번부터 12번은 좀 나중에 공부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워크북을 공부하고 문제풀이라든가 다시 리뷰한다든가 이런 학습은 시험이 임박했을 때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보강 때 13번부터 20번 할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를 좀 힘줘서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13번부터 20번 딱 하고 그리고 이제 교과서 좀 까먹었지. 그러니까 1, 2가 다시 조금 더 본 다음에 1번부터 6번, 7번부터 12번 이렇게 하고 시험 보러 가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워크북도 빨리빨리 하시고요. 워크북 만약에 할 시간이 없으면
12번까지는 잠깐 pause, 멈추셔도 됩니다. 그래서 미리 조금 시험이 임박했으니까 공부하는 전략도 제가 좀 짜드렸어요. 알겠죠? 국영수사과 다 잘 봐야 되는 이 시국에 영어만 잘 볼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12번, 자, 32쪽 보시면 여기도 출제할 포인트는 딱히는 없어요. 저 콜렉티브라 돼 있잖아. 콜렉티브가 이제 콜렉트 모으다잖아. 그래서 총체적인, 집단적인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서 거기 이제 joined, shared, combined 이건 너무 쉽고 거기 뒤에 있는 aggregate랑 cumulative 있죠? 요것만 별표 치셔서 외우시면 돼요. 요건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고3 때 되면 자주 보는 단어예요. 그리고 A2의 accurate. 자, accurate랑 multiplied는 이 지문의 주제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반이를 다 잡았고요. accurate는 근데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precise, 특히 정확한이라는 뜻이죠. exact, flawless, 결함이 없다. 그 다음에 appropriate, proper. 이건 다 외웠었을 거니까 간단히 보시면 되고요. A3의 multiply는 곱하다라는 뜻이에요. 배가 되다. 2배, 3배, 4배 그 배요. 그래서 폭증하다라는 뜻의 amplify, magnify, 그리고 상승시키다의 escalate, heighten, 그 다음에 augment, augment는 증가시키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단어를 다 잡아드렸으니까 A1과 A3에 좀 생소하게 처음 보는 유반이어만 조금 접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제 A2, 어법 연구 좀 보겠습니다. 자, the fact하고 대신에, 아유, 이제 지겹죠? 본격이죠. 자, 그 다음에 views인데 is예요. 왜요? 요거는 보시면, 자, views 복수인데 왜 is냐면요. 여기에서 주어는 the average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저 관점들, 저 견해들의 평균은 이라고 해서 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더가 붙었잖아. 그래서 더가 붙었을 때는 여기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단수고요. 수의 일치는 조금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자, 하이랑 하일리 구분하는 건데, 하이는요,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고, 그래서 높은, 높게 다 되죠. 그래서 하일리는 높이랑은 상관없어요. 이거는 상당히라고 해석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하일리가 되면 뜻이 달라져요. 그래서 상당히 정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고, 높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the answers that they come to. 자, to는 뒤에 전치사라서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어라? 목적어가 없네? 왜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니까요. 그죠? B4는 관계 대명사죠. 그래서 저거 정도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come to인데 어리네. 왜? 주어가 뭐니까? the answers. 여기가 관계절의 수식을 받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복수니까 R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whatever. whatever는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whatever는 뭘로 치환할 수도 있어요? no matter what 이걸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편견이든 간에 사람들이 아마도 가질 텐데 개인으로서 그것들은 get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CH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whatever by us라고 해서 주어가 단수죠. 그래서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gets라고 하셔야 되고 그리고 get pp는요. 어떠한 상태를 얻게 되다라고 해서 이게 수동태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에 의해서 폭증되다, 증폭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편견이 막 배가 됐다, 엄청나게 부풀려졌다, 커졌다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get pp는 결국 b 플러스 pp 같은 수동태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된다. 근데 여기 나오는 단어, 문법 개념들이 너무 중딩스럽지 않습니까? 중학생이었으면 문법 문제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문법 문제로 고등학생 때는 출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런 포인트들이 있구나 하고 피상적으로만 공부하고 넘어가시면 돼.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문장 독해도 없어요. 자, 바로 논리 독해로 오죠. 1번부터 좀 보면 You'd think that whenever more than one person makes a decision, they'd draw on collective wisdom. 너는 아마 생각해 봤을 거야. 너가 언제든 한 명 이상, 그러니까 1인 이상일 때, 그러니까 2명 이상일 때 뭔가 의사결정하면 그게 결국 집합적인 지혜를 끌고 온다고. 집합적인 지혜에서 끌고 온다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2명 이상에서 결정을 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당연히 어때요? 같이 얘기하고 같이 의논한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2번까지 얘기하면 확실히 여러 명이서 모이면 혼자일 때보다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collective wisdom이라고 해서 집합적인 지혜라는 얘기를 써서
이게 뭐냐라고 설명을 하면 뭐라고 하면 돼요? 집합적인 지혜는 결국 뭐야? 집단이 개인보다 오늘따라 이렇게 필기가 좀 안 이쁜 거네요. 개인보다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집합적 지혜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딱 봐도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이걸 뒤집으려고 할 것 같지 않아? 그지?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unfortunately 흐름이 뒤집혔어요. 불행히도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늘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의미가 없어요. 흐름이 전환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핵심이라는 거지. 여기가 이 질문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4번부터는 이 그렇지 않다는 걸 구체화시켜 줄 텐데 The wisdom of a crowd partly relies on the fact that all judgments are independent. 자, the wisdom of a crowd, 대중들의 집합적인 지혜니까 앞에서 얘기한 이 collective wisdom을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집합적인 지혜는요, 부분적으로 어떤 사실에 의지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판단은 다 개별적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집합적인 지혜가 효과를 보려면 개개인이 생각하는 게 다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여기에 A, B, C, D라는 학생이 있다고 쳐요. A, B, C, D가 이제 집합적인 지혜를 발휘하려고 하려면 A와 B와 C와 D가 생각하는 모든 거는 서로 다 독립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영향을 서로 줘선 안 된다는 거야. A가 반장이야. 근데 반장이 좀 힘이 세네. 그래서 A가 B, C, D에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래서 맞아. A가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맞지. 우리 반장이고 똑똑한 애니까. 그래. A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자. 이렇게 하면 인디펜던트가 깨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집합적인 지혜가 날아가는 거죠. 왜? 반장이 생각하는 게 항상 합리적이고 올바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든 조직이 잘 굴러가려면요. 대빵한테 확실하게 안 된다, 아니오라고 얘기할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집합적인 지혜가 잘 굴러가려면 모든 의사결정이 다 독립적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그러니까 이거 예시를 들죠. 그렇게 했을 때 평균적인 관점의 가치는 뭔가 항상 늘 거의 정확하대. 그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룹으로 얘기를 하면 부정확하대. 잘 봐.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뭔가 인터넷에서 쳐보거나 이렇게 해서 정보를 알아낼 때는 개별적으로 하면은 정보가 정확하대. 근데 집단으로 하면 어떻게 하다? 부정확하다라는 거죠. 그지? 어, 그러니까 집합적인 지혜가 돌아가려면 이거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미안해요. 이거를 한번 넘버링을 바꿔보죠. 좀 흐름을 좀 더 맞추기 위해서 3번, 4번이나 5번, 6번으로 바꾸죠. 이렇게 하면 좀 더 깔끔하게 필기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바꿀게요. 하지만 늘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요. 이유를 나타내니까 집합적 지혜는 지금 자꾸 집합적이라고 쓰지? 집합적 지혜는 개개인의 판단이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집합적 지혜가 발휘되려면 개개인의 판단이 늘 독립적이어야 되거든요. 이런 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늘 그렇지는 않다라는 이런 부분 부정식 지문의 문장에서는 우리가 뭘 이해하면 돼? 그러면은 서로 간의 판단이 상호 의존적이면 그러면 집합적 지혜는 깨지는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5, 6번에 보시면 어, 개개인의 판단과 견해는 정확한 수준인데 집단의 판단은 오히려 incorrect, 부정확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7, 8번에 여기에서 뭐를 찾아냈다는 거야?
결국 집단에서는 뭐가 생긴다? 집단의 polarization, 양극화. 이거 앞에서 했죠? 우리 앞에서 집단 양극화 막기 위해서 그 에코 챔버 그 지문 알지?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고학력자들이 오히려 다양한 사람들과 의견을 수용하면서 더 딥하고 깊은 사고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오히려 고학력자들은 자기들과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뭉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집단 양극화에 빠져서 뭐가 생긴다? 확증 편향이 더 강화된다. 근데 교육은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교육은 올바른 교육이라면 확증 편향에 빠져서 집단 양극화가 생기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해주고 학생들도 그러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었던 거죠. 여기 집단 양극화 또 나왔네. 그러니까 집단 양극화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집단이 판단을 내리면 부정확해지는 게 이제 뭐야?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계속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배웠던 에코 챔버랑 결합해서 이해를 한다면 부정확한 건 결국 뭐 때문인 거야? 여기엔 나오진 않았지만 확증 편향 때문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판단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 양극화를 우리가 찾아냈다는 건데 8번에 그래서 뭐다? 편견을 사람들이 개개인이 다 갖고 있는 게 오히려 집단이 되면 뭐 한다? 개개인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 집단 단위에서 증폭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집단 양극화를 갖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집단이 판단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9번.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해? 만약에 개개인이 위험을 감수하는 쪽으로 조금 기울고 있다. 그런다면 집단은 그 리프가 뭐냐면 껑충 뛴다라는 뜻이야. 현빈아, 들어와. 그래서 집단은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어느 정도 개인은 기우는 수준인데 결국 집단으로 되면은 이게 완전히 꺾여 버린다는 거죠. 그럼 잠깐만 여기 두 번째 자리에 앉아주세요. 잠깐만 지금 촬영 중이어가지고. 자, 그래서 요거는 비유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울고 있었던 수준이 완전히 확 꺾여 버린다는 건 그만큼 개인의 잘못된 판단이 집단 수준에서는 더 강화되는 거지. 결국 독일에서 나치즘이 집권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극우 세력들이 지지를 얻고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도 결국 개개인이 집단으로 모여서는 그 비이성이 더 확증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믿어버리면 이제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그 나치즘을 바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지금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대단히 미친 짓이잖아요. 근데 집단에 모이면 사람들이 그 힘이 더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어버리니까. 그게 우리가 앞에 에코 챔버 지문에서 배웠던 confirmation bias, 확증 편향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문을 쭉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심 내용을 출제할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리고 뭐도 좋냐면 여기 보면은 흐름이 갑자기 팍 전환되죠. 그러니까 이 전환되는 포인트로 문장 삽입 내기도 딱 좋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삽입, 그 다음에 대의 정도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집단이 모여서 집단이 만들어내는 현명함을 우리가 보통 집단 지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집단이 모이면 집단 지성이 생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집단의 사고는 뭐라고 할까? 오히려 앞에서 배운 거랑 좀 활용하죠. 확증 편향을 부추긴다. 이런 식으로 한번 배워볼까요?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집단의 사고는 오히려 잘못되면 확증 편향을 부추긴다. 그러니까 만약 집단적 사고가 확증 편향을 강화하지 않고 오히려 합리성으로 도달하려면 개개인의 뭐를 확보해줘야 돼? 개개인의 사고와 판단의 합리성과 그다음에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세운 거는 12번까지 지금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13번부터 20번 빨리 만들어서 다음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나머지 부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13번부터 20번 좀 빠르게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그 부분은 한글로 미리 내용을 좀 파악해 주세요. 아시겠죠?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18번부터 20번은. 고생했습니다.